25년, 26년에 빅뱅 폭발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형주 위주로 뭐 투자하고 있고 25년, 26년까지 빅뱅 폭발을 보고 난 투자하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을 지금 매도하기에는 억울한 구간일 거다. 2차전지 섹터의 캐즘 구간은 저는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여러 가지 악재의 가능성들이 상당 부분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한 1년, 2년 후에 지금 주가보다는 2차전지 섹터 다 지금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것 같다. 자, 올해 상반기 뭐 증시는 올라서 이제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섹터를 못 잡으신 분들은 힘들었을 수도 있고, 특히 2차 전지 쪽에 계셨던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소장님도 2차 전지 중심으로 투자하셨던 분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소장님에게는 올해 상반기 좀 어떠셨나요? 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죠. 뭐 거짓말만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배 아픈 사람들 많을 텐데, 저는 뭐 어떤 해보다 수익 많이 난 해였습니다, 올해도. 네. 뭐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네. 수익률로 따지면 그렇지만 이미 이제 뭐 자산 규모가 계속 커져 있기 때문에 수익이 크기로 보면 뭐 지난해 못지않게 하여튼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럼 올해 수익이 컸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셔야죠. 그냥 앞에 거만 얘기하면 자랑처럼 되니까. 뒤에 뭔가 투자 잘했다는. 아니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맨날 또 잘난 척한다부터 아니 무슨 뭐 하여튼 온갖 또 시비가 벌어지니까 제가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2차전지 섹터가 이제 주력인 건 여전하고요. 아, 여전하시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들 좀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2차전지 섹터가 약했다고 하니까 2차전지 섹터 전체가 다 모든 종목들이 다 가라앉은 걸로, 앉은 걸로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물론 주로 대형주 중심의 그런 2차전지 섹터 종목들은 많이 이제 가라앉았죠. 특히 이제 지난해 그 강세를 보였던 양극재, 뭐 흔히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그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뭐 리튬 관련주들, 뭐 이런 이제 종목들은 뭐 지난해 강세였지만 올해 들어와서 이제 조정의 폭이 되게 깊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지난해 거의 움직이질 못했고 오히려 조정을 받았는데, 전해액이라든지 또 뭐 동박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올 들어서 뭐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뭐 전해액 종목들은 크게 이제 4개 종목이 있는데, 4개 어떤 데들이 있죠? 일종의 업종 대표주처럼 꼽히는 게 이제 엔캠이죠. 엔캠. 그 다음에 득산테코피아, 솔브레인 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동화기업. 이렇게 있는데, 동화기업을 제외하고는 뭐 세 종목 다 올 들어서 사실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뭐 엔캠은 뭐 한때 한 4-5배까지 오르기도 했고, 그 다른 종목들도 거의 뭐 150%, 200% 이상 이렇게 오를 정도로 많이 올랐으니까요. 물론 이제 동화기업은 본업이 이제 기본적으로 건자재업, 부동산 경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빠진 경향이 있는데, 나머지 그냥 그 다른 종목들은 전해액 중심의 이제 엔캠, 그리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하고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득산테코피아나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올 들어서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뭐 지난해 10월부터 좀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미. 그리고 뭐 SKC, 그 다음에 SKC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동박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올 들어서 되게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은 글라스 기판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SKC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이제 지난해 바닥을 치고 오히려 올해 들어와서 실적이 다른 소재 종목들과 좀 다르게 꾸준히 좋아지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주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 제가 좀 많이 이제 공개적으로도 제가 좀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비중을 꽤 실어서 투자했었고요. 올해는 전해액과 동박 위주로 좀 투자를 많이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지금 언급한 종목들 중에 대부분을 제가 또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선대인 경제연구소 이제 해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거기서도 뭐 미리 다 언급했던 종목들이니까. 뭐, 전액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 제가 이미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네. 김작가 TV는 아니었나? 뭐, 하여튼 다른 유튜브 채널 나가서도 제가 지난해 한 11월 뭐, 네, 이 저희 무렵에 채널 나오셔서도 그때 엔캠이라든가 네. SKC, 동아기업, 덕산테코피아 뭐 사라고 있는 것까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종목은 언급이 돼서 뭔가 설명은 해주셨었어요. 언급했으면 네. 대체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겠죠. 제가 뭐 사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 제가 뭐 네. 그렇게 언급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저도 사실 좀 가물가물한데. 그리고 지난해 뭐 매경 머니쇼 저 배터리 아저씨하고 같이 나갔던 네네. 거기서 제가 매경 머니쇼에도 기사로도 남아있는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전액을 좀 주목하라고 제가 그때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그 흐름을 따라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사실은 올해도 수익 많이 났겠죠, 사실.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올해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좀 뭐 정리하는 겸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지수가 하락하거나 네. 또는 그 업종의 어떤 섹터 전체가 이렇게 하락한다고 하면 네. 그 대형주들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지수 흐름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성장하는 그런 이렇게 그 섹터에서 보면 물론 이제 지금은 2차전지 전체를 보면 좀 캐전 구간이지만 예, 전체로 보면 분명히 이제 거기서 또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몰캡을 이렇게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뭐 저희처럼 이렇게 계속 탐방 다니면서 그 개별 종목들의 이제 매력을 좀 알아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늘 투자의 기회가 사실 있어요. 네. 자,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2차전지에 투자한 금액이 좀 크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한 종목들이 이것만 말고 기타 종목들도 있을 거잖아요. 다른 종목 중에 소장님이 지금 물려있거나 한 것들은 없나요? 물려있거나 저도 좀 마이너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아니, 그럼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모든 현재, 종목이 100% 수익은 아니겠죠.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물려있는 건, 이제, EM텍이라고, 예, 전자담배 쪽 이제 기기 사업하는, 전자담배 기기 이제 사업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저는 뭐, 사실 20년. 굉장히 좋게 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이거 저희 채널 가서 좋게 얘기하셨다고 해서 기억납니다, 이거. 그래요? 아이, 뭐, 저도 사람인데. 여기 주가 안 좋나요? 다 좋게, 다 안 좋아지기만 좋구나. 바랄 수 있나요? 20년 11월부터 제가 이제 사실 투자하고 있고, 네. 회원들한테 소개했는데, 정말 뭐, 지금 벌써 3년 반 이상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 회사를 저는 이제 좋게 보고요. 물론 이제 최초 시점에는 제가 거의 12,000원부터 소개했고 투자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한 수익을 내긴 했지만 오늘 기준 한 27,000원 이 정도 아닌가 싶은데 뭐, 그게 이제 6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상태거든요. 26,750원이네요. 그래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6만까지 갔다가 네. 지금 반토막 이상 나긴 했네. 네네. 전자담배 쪽은 뭐 전기차만큼은 아니어도 분명히 이렇게 그 큰 흐름에서 가는 방향입니다, 이게. 그 기존에 이제 담배업자들이 심지어는 뭐 이른바 그 스모크 프리 퓨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 없는 그런 미래를 슬로건으로 낼 정도로 그만큼 이제 뭐 전자담배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자담배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 거기에 이제 이 전자담배 기기를 조금 글로벌리,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공급할 수 있는 OEM이든 ODM 형식이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EM텍이 가장 기술 특허도 많고 실제로 잠재 고객사들하고도 뭐 영업 활동을 계속 해와서 뭐 좋은 소식이 이제 들릴 거라고 이제 기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이제 그 회사에서 뭐 IR 할 때 설명한 걸로는 22년 11월부터 그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24년 상반기가 지나갈 때까지 그게 하여튼 뭐 회사가 좀 설명한 대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이제 기대감이 계속 이제 있는 상태에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회사 쪽 설명을 들어보면 여전히 뭐 밀리고는 있지만 그 주요한 프로젝트들이 드랍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뭐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상대적으로 뭐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주가가 떨어져서 이제 비중 자체가 줄었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뭐 투자했던 종목들의 이제 대부분이 뭐 이제 주가가 올라서 예, 비중 코트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이제 많이 줄어들어 있지만 여전히 예전에 갖고 있던 물량은 뭐 그대로 갖고 있는 이게 편이에요. 전자담배 쪽이면 2차 전지에서는 좀 안 좋은 거는 없나요? 뭐 제가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들은 지난해에도 이제 소개를 했었죠. 네. 그 소개를 했었는데 이 2차전지 섹터에서 장비주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재주들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김작가 TV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동안 좀 실적이 부진할 것 같으니 비중을 좀 축소하고 장비주 쪽으로 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보니 이게 이제 캐즘이라는 것이 뭐 소재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뭐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생산 캐파 구축 뭐 이런 것도 생산 캐파 구축 흐름이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장비 발주도 또 지연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소재가 많이 이제 조정받은 상태에서 뭐 장비주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괜찮은 수준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태라면 다시 장비주들은 좀 정리를 하고 그 소재주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소재주가 그게 이제 지난해 한 10월쯤인데 뭐 양극재로 간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올해 들어와서 이제 미국 IRA 세제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그 전액 같은 그런 종목들 좀 중심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쪽으로 제가 이제 좀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제 가이드를 드렸고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 제 가이드가 사실은 저는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뭐 그 섹터 내에 세부적인 흐름들을 잘 나름대로 뭐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대체로 잘 뭐 가이드 해드렸다고 생각하고 뭐 저희 주로 이제 선데인 TV 많이 이제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 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뭐 저도 이제 여전히 물려있는 종목이 조금 있고 뭐 비중은 크진 않지만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이제 손실 보고 뭐 많이 정리도 하고 그렇게 했죠. 아니 그래서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잘 알고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잘 알고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잘 알고 투자하라는 것은 초기에 그냥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A에서 A-, A-,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변해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면 계속 꾸준하게 그 산업의 흐름이나 그 산업 내에서 그 회사의 어떤 뭐 수혜 여부라든지 또 실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팔로우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때 투자에 대한 판단을 반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알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 꾸준하게 모니터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김작가 TV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트 안에서 가능하면 5개에서 7개 정도로만 압축을 해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기가 계속 이 종목들을 팔로우 하면서 그 회사의 변화하는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또 투자에 이제 그 어떤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또는 한편으로는 더 좋은 종목들이 이제 눈에 들어왔을 때 이 포트를 조정하는 그런 그 작업들을 좀 꾸준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장이 좋을 때는 너무 섣불리 또 매도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일정하게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좀 부진해지고 캐즘 구간에 들어가고 이럴 때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그렇게 이제 팔로우를 하시면서 그렇게 투자 포트를 조정해 가면서 투자하는 게 좀 필요하죠.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뭐 이건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뭐 올해 하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섹터가 하반기에 좋아지긴 할 텐데 막 그렇게 아주 강하게 반등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역시나 이제 2차전지 섹터 안에서 개별 종목별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계속 팔로우 하면서 예, 그렇게 투자하셔야지 그냥 예전에 뭐 내가 이거 대형주 뭐를 사서 이걸 갖고 있는데, 내가 뭐 2년 또는 3년 기다리면 오르겠지. 물론 저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2차전지 섹터 전체의 큰 흐름에서의 성장성은 저는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25년, 26년에 빅뱅 폭발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강도가 당초보다 조금 약해지거나, 뭐 일부는 약간 이제 뒤로 뭐 약간 물러나면서 이제 뭐 일어나는 형태가 될 수는 있겠으나 큰 흐름에서는 지금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캐즘 구간에서 오히려 그 약한 업체들 예, 예를 들면 유럽이나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예, 배터리 생산을 내재하겠다고 했거나 또는 뭐 유럽의 이제 노스폴트부터 해서 뭐 이런
배터리 생산하겠다고 했던 업체들이 지금 다 내재화를 뭐 포기하거나 잘 안 돼서 뭐 제대로 공급을 못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캐즘 구간은 누구한테나 다 어렵지만 결국은 이 캐즘 구간을 지나고 나면 그 배터리 섹터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는 주도하는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숱하게 그동안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든지 각종 산업에서 다 목도해왔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일종의 이제 캐즘 구간 안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도 어렵지만 예,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한국 그 배터리 산업의 지배력은 저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탈중국 시장에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일단 그 대형주 위주로 뭐 투자하고 있고 나는 어차피 2년, 3년, 25년, 26년까지 빅뱅 폭발을 보고 난 투자하겠다. 뭐 그런 분들이면 그냥 그리고 나는 스몰캡들 잘 몰라. 내가 그리고 뭐 세세한 종목들 이렇게 팔로우하기 힘들어. 그런 분들은 그냥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을 지금 매도하기에는 저는 조금 예, 억울한 구간일 거다. 만약 매도하신다면, 예, 정리하신다면.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믿고 투자하시는 분, 또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보유하시고 자금 여력 되시는 한 오히려 저가에 조금 더 매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나는 이게 뭐 물려있는 거 싫고 지금 이 구간에서라도 수익을 내고 싶어. 네, 그러면 그걸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좀 하반기까지는 대형주들 2차전지 섹터 안에서 대형주들 중심으로 갖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똘똘한 그런 2차전지 섹터 내에서의 예, 그리고 뭐 다가오는 시점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포트 조정을 해서 가셔야지. 예, 이 흐름이 계속 뭐 캐즘이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뭐 반등 분명히 하겠지만 그 강한 반등이 일어나서 막 대형주가 뭐 지난해 뭐 상반기처럼 막 급등하는 그런 이 랠리를 펼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물려 있다고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고 또 짜증을 내시면 그거는 저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그냥 뭐 어차피 나 이런 거 재주 없고 대형주 중심으로 갈 거고 그래도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에서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간다 그러면 지금도 그냥 갖고 가시는 거고요. 자금 여력 때는 한 받아서 조금 더 사모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 나는 그때 계속 수익을 잘 내고 싶다. 뭐 저는 사실 당연히 후자 쪽의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뭐 후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당연히 뭐 지금도 저로서는 투자 기회가 보이는데 충분히 예, 그걸 뭐 굳이 놓치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자 쪽에 뭐 접근법을 쓰겠다. 그러면 열심히 이제 뭐 공부를 하셔야죠. 예를 들면 올해 뭐 2차전지 섹터 내의 가장 핵심적인 뭐 수혜 종목이 전해액이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또 뭐 이게 리튬 관련한 종목들이 오를 수 있고 또 뭐 전구체 관련한 종목들이 일정하게 쇼티지가 벌어지면서 오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해액이 있으면 전해액의 밸류체인 그 아랫단에 들어가면 전해액을 구성하는 원재료들이 있거든요. 리튬이나 첨가제나 이런 그러면 그런 쪽의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또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은 벌고 싶은데, 예, 그리고 투자는 하면서, 그리고 꽤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정작 공부는 안 하죠. 그리고 유튜브, 예를 들어서 제가 김 작가 TV 나와서 뭐 이렇게 몇 마디 떠들고, 배터리 아저씨 나와서 몇 마디 떠들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선대인이 뭐라 하더라. 그래서, 예, 그리고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는지, 또 종목에 대해서 이게 살 타이밍인지 아닌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또 포트 단위로 투자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이런 걸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걸 그 종목을 덥석 사놓고 방치 투자하시면서 그걸 나는 투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오르면 자기 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리면 예, 뭐 유튜브에서 방송한 사람 저나 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욕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제가 이건 확실히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백날 투자해도 주식 투자에서 판판이 깨지기 때문에 투자를 중단하신 게 저는 오히려 돈 버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식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공부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 그리고 2차전지 섹터를 투자한다고 하면서 2차전지에 뭐 어떤 종목들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투자하는 종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가는지 판단도 안 하고 투자하신다? 네, 그러면 그거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그분들은. 그리고 그냥 섹터 전체를 믿고 그냥 업종 대표주를 깔아서 가겠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긋하게 가셔야 됩니다. 아니, 은행에 2년, 3년치 뭐 달랑 뭐 이자, 이율 뭐 2%, 3% 받아가면서도 예, 그냥 넣어두시는 분들이 왜 2년, 3년 기다리지 못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그 섹터에 대한 공부도 안 돼 있고 그 종목에 대한 공부도 안 돼 있으니까 스트레스만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럼 소장님 말씀은 뭐 대장주, LG에너솔루션, 뭐 삼성에서 SK누멘 이런 거 이제 배터리 셀 3사에 물려 있는 분들 파실 생각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게 좀 낫다라는 의견인 거고, 만약에 조금 더 과감히 투자를 하실 분이라면 좀 정리를 하든 아니면 여윳돈이 생기든 이제 조금 괜찮은 종목을 사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하반기에도 그럼 전해액과 동박인 건가요? 전액하고 동박은 물론 이제 종목마다 또 판단이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전액 안에서도 그냥 이건 뭐 업체 실명을 거론하진 않을게요. 뭐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뭐 상당 부분 뭐 많이 올라와서 뭐 물론 최근에 이제 조정받긴 했지만 올라와서 상당 부분 이제 뭐 적어도 단기적인 업사이드는 꽤 많이 줄어 있는 종목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여전히 주가가 올랐지만 한 2, 3년 내다보면 한 4배가량, 제가 추정하기로는 4배가량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업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뭐 김 작가님도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2차전지 섹터가 안 좋으니까 뭐 이게 사람들 많이 수익이 안 좋은 상태고 뭐 저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같은 2차전지 섹터를 투자하면서도 뭘 샀냐에 따라 또 틀리겠죠. 같은 개별 종목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섹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종목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액 안에서도 지금 많이 이미 올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이제 좀 줄어든 종목이 있는 거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 지나면 추가로 3배, 4배 그랬더니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박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그냥 실명을 듣게요. 뭐 SKC 같은 경우는 동박으로만 보면 주가 업사이드가 많이 줄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회사가 하는 그 글라스 기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향후에 그 AI용 뭐 그 고성능 칩, 그리고 그걸 이제 사용한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구축하면 그 전력 소모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게. 그러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맞춰서 결국은 한편으로는 요즘 막 ESS 쪽 이런 수요가 되게 많아지고 ESS 관련주들을 또 주목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HBM 같은 뭐 고성능 칩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뭐 이런 것, 메모리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고성능, 뭐, 예를 들면, 뭡니까, GPU라든지, NPU라든지, 또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 실장에서 그 기판을, 그러니까 기존의 글라스 기판 말고, 유기질 기판, 플라스틱에 가까운 그런 유기질 기판, 이런 걸로는 발열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리고 고집적도 힘들고. 근데 이제 그래서 글라스 기판 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글라스 기판은 가면 기본적으로 이게 전력 소모량을 굉장히 크게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절반 정도로 다운시킵니다. 근데 이게 전력 소모량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산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뭐 액침 냉각이니 무슨 뭐 순행식 냉각 뭐 이런 방식을 지금 또 쓰겠다고 뭐 그쪽이 이제 자꾸 커지는 흐름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글라스 기판이 그래서 이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글라스 기판을 지금 전 세계 최초로 온전한 형태의 글라스 기판을 지금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그 동박 SKC거든요. 그러니까 동박 사업으로만 보면 그 지금 주가 수준에서 상당폭 올라와서 상승 여력이 많이 소진됐는데 글라스 기판 쪽으로 가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향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선두주자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SKC의 주가에 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SKC, 뭐 이게 설명이 길어지니까 짧게 뭐 요약하면 SKC에서 향후에 한 3년 후에 동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화학 쪽 사업, 뭐 친환경 뭐 화학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라스 기판 사업 이 세 축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익의 한 3년 후 정도 되면 이익의 70% 이상이 글라스 기판 쪽에서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마진 사업이고 빠르게 커지는 사업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이쪽 사업 가치는 제가 볼 때 지금 시총에 거의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게 하반기부터 이른바 이제 시제품을 내놓고 고객사 이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테스트가 빨리 진행되면
뭐 올 연말 연초에도 이제 양산을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거치면 내년 1분기, 두 번 거쳐야 되면 이제 내년 2분기 중에 이제 양산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그 하반기 들어가면 글라스 기판 이제 양산과 관련한 이제 뭐 주목도가 갈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SKC가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왜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동안 뭐 주가 조정도 많이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주요 고객사인 이제 삼성 SDI 이쪽하고 해서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이제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그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 흐름이 지금 좋잖아요. 그래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실적이 좋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동박업체로서 향후 28년까지 이제 생산 캐파가 뭐 북미든 유럽이든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상되는 실적으로 보면 제가 하여튼 계산해 보기로는 그냥 28년에 대략 한 뭐 4조에서 5조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보고, 그 캐파 대비.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영업이익률 한 10% 정도 하면 대략 한 뭐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걸 영업이익 멀티플을 한 20배 주면은 대략 8조에서 10조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뭐 2조 원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크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몇 년간 내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SKC, 특히 SKC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뭐 신중하게 보셔야 되고요. 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글라스 기판 사업의 이제 모멘텀들을 주로 좀 꾸준하게 모니터해 가면서 분할 매수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예, 뭐 정리하자면 그냥 뭐 전액 동박을 보신다고 하면 개별 기업별로 이렇게 좀 상승 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가려서 좀 투자하시는 게 맞겠다. 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전력 얘기해 주셔서 네. 지금 올해 또 굉장히 뜨거웠던 게 AI랑 반도체 섹터잖아요. 혹시 소장님은 AI랑 반도체 섹터를 거품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혁명이라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아까 언급하셨던 이제 배터리 네. 아저씨, 우리 박수영 작가님께서는 AI는 거품이라고 보시는 쪽이시니까.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다만 혁명은 초기에 거품과 함께 같이 오죠. 주식시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잘 설명하는 건 뭐냐면,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이제 가트너라는 그 그룹인데, 가트너 그룹이 이제 매년 발표하는 것 중에 신흥기술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프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과대 선전, 과대 광고, 뭐 그리고 위로 치면 이제 막 뻥 잘 치는, 뻥이라고 하면 잘 부풀리는 뭐 이런 이제 걸 이야기할 텐데, 그러니까 이 흐름이 사실 주식 투자할 때 보면 되게 유용해요. 이 프레임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게 뭐냐면 보통 그 어떤 새로운 기술이 막 부각이 되면 그때 초기에는 막 흥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막 흥분해서 주가도 많이 덩달아 급속하게 오르고요. 근데 이게 뭐 당장에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이게 이제 조정이 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게 이제 진짜 그 세상을 바꾸는 그 흐름이 나타나면서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주가가 점진적으로 오르고 실제로 이제 그와 관련한 제품 서비스가 뭐 범용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와 등달아서 주가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주가 흐름은 제가 이제 하이프 사이클에서 이제 뭐 주가 흐름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그 하이프 사이클에 대입한 주가 흐름들을 보면 대체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해석을 곁들여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교훈은 뭐냐면, 그 흥분의 최고조일 때 뒤늦게 주식 투자에 뛰어들지 마라.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그 다음에 반면에 이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시장에서 재인식될 때 뒤처지지 마라. 예, 이거고요. 이게 전기차를 지금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전기차가 초기에 막 되게 막 흥분하고 막 그래서 야, 이거 가겠다 하고 했는데, 그 한국 배터리 산업만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 한다고 할 때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자기네들 중심으로 이제 밸류체인 키우면서 한국 배터리 산업 배제하고 뭐 이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 뭐 2015년 이후 뭐 특히 또 사드 사태 이후 되게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때 뭐 중국 전기차 시장 커지고 뭐 중국 제조 2025 이렇게 내세우면서
나오면서 전기차선을 막 육성하고 하는 초기에는 굉장히 흥분해서 이제 그때 뭐 실적도 안 나오는데 막 2차전지 관련주들 막 날아가고 그랬었거든요, 초기에. 그러다가 이제 그게 다시 뭐 실적이 안 따라주고 하니까 이제 뭐 그 조정을 한참 받았다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른바 뭐 IRA를 포함해서 또 뭐 그린 뉴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전기차 엄청 팔리고 2차전지 산업 성장하고 이런 흐름 보이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2019년부터 2차전지 섹터 다시 되게 주목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때 종목 소개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부터 비중 실어서 많이 투자했는데 그때가 어떤 구간이냐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그 시장이 이제 그 대폭 터지는 그 흐름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 그땐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때 뒤처지지 않고 비교적 그 시점에 진짜 실적으로 이제 입증되는 그 구간에서 비교적 초기에 비중 실어서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많이 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AI 같은 경우는 저는 혁명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혁명이라고 보는 거고요. 인류의 삶을 바꿀 거고. AI는 늘 진폭이 있었어요. 사실 뭐 AI,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뭐 역사가 되게 오래됐죠. 뭐 194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무렵에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잘 나와요. 거기서 앨런 튜링이 그 튜링 머신이라는 걸 개발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인공지능, 그게 컴퓨팅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개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러면서 인공지능은 늘 이렇게 웨이브를 계속 거치면서 한때는 주목을 받다가 한때는 또 이제 가라앉았다가 막 이랬는데 이 흐름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드디어 생성 AI 단계에 와서는 AI가 정말 이제 인류의 삶을 본격적으로 바꾸는 정말 그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렀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을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엄청 어마어마하게 바꿀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일하는 방식, 여가를 뭐 하는 방식, 학습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통째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혁명입니다, 혁명. 혁명인데 문제는 우리가 또 한편으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말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냐. 그래서 좀 주식 시장에서 너무 앞서서 흥분하는 것 아니냐. 이건 또 늘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 생성 AI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 주식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성 AI에 투자한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투자해야지. 무슨 뭐 우리 한국의 AI 관련주라고 하면서 실적도 안 나오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약간 넌센스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거는 그 생성 AI라는 흐름을 이용한 테마주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터리 IC도 그러니까 박순혁 이사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거 지금 현재로는 분명히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HBM 관련주로 이제 뭐 TC본드 장비부터 해서 뭐 주목을 당연히 받는 건 맞는데 26년까지의 추정 영업이익의 멀티플 60배를 줘야 지금 주가가 합리화되는 아니 그런 종목을 지금 뭐 일찌감치 투자했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투자한다? 그건 너무 리스키한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그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낮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회사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주가가 아니 그럼요. 저도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한미반도체를 투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그 회사 자체는 분명히 뭐 뛰어난 회사이고 그 좋은 장비 만들고 또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인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은 주식 구간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국내 기관들이 계속 한미반도체를 띄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도가 되게 강하게 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한미반도체는 투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히 뭐 단타라든지 모멘텀 플레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왜 그런 종목이 투자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2차전지 섹터뿐만 아니라 뭐 ESS 관련주라든지 찾아보면 뭐 한 2년 3년 내다보면 뭐 3배 4배 5배 그렇게 오를 종목들이 널려 있는데요. 근데 뭐하러 이렇게 투자합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건 뭐냐면 뭐 말 나온 김에 여기까지도 이야기를 하면 주식 투자라는 건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해요. 이거 제가 그때 지난해 김작가 TV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많은 분들이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21년 무렵에 막 10만 원 넘는다, 11만 원 넘는다, 막 이렇게 목표 주가 막 쓰댈 때. 예,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리턴, 수익의 크기는 크지 않은 반면에 하방 리스크는 되게 커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때는 설사 예를 들어서 뭐 투자했는데 10% 20% 수익이 더 난다 하더라도 굳이 그런 종목에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4만 원대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저는 삼성전자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사람은 기대하는 수익률이 크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뻔히 오를 줄 알면서도 그 구간이면 뻔히 오를 줄 알죠. 알지만 투자를 안 해요. 그러지도 않고. 근데 4만 원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엄청 싼 구간이죠.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면 로우 리스크고 추가적인 손실 위험이 크지 않은 구간인데 상방 여력은 열려 있어서 하이 리턴 구간인 거거든요. 예,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매우 하이 리스크 구간이고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예, 하이 리스크 많이 올랐죠. 그 하이 리스크 구간이고 로우 리턴 구간이다. 네. 예, 그래서 저라면 같은 값이면 한미 반도체 안 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또 뭐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2차전지 섹터 뭐 중심으로 이야기하니까 뭐 다른 섹터 깐다 또는 뭐 다른 종목 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뭐 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억지로 까는 거면 뭐 문제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을 지금 상태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개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자꾸 긍정적인 장밋빛 리포트를 계속 쓰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자기네들이 어떤 뭐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계속 끌고 가면서 이제 뭐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시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시도들을 자꾸 하다 보니 나오는 뭐 리포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흐름 속에 말려들어서 개인 투자했을 때 되게 손실 볼 위험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구간? 근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의 크기는 진짜 절대 크지 않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까는 게 아니라 회사는 저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생성 AI라는 흐름, 거대한 흐름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글라스 기판 같은 이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정권가에서 이렇게 띄우고 있을 때,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라고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조심해야죠. 어떤 주식이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제가 생각할 때 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혹시라도 좀 손실 보지 않도록 보호하고 싶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의도를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섹터나 종목을 까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2차전지 다시 돌아와서 2차전지 모멘텀 중 하나가 리튬 가격인데 지금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리튬 가격은 지금 현재로는 달러 기준으로 하면 뭐 15달러에서 20달러 그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게 26년 정도 가면 뭐 최소 40달러에서 50달러 정도까지로 올라온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22년 말 그다음에 지난해 초까지는 뭐 70달러, 80달러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대략 한 뭐 40, 50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거는 보통 단선적인 그러니까 관점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뭐 캐점 구간이라고 하고 전기차 수요가 그렇게 생각보다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리튬 가격이 뭐 되게 공급 과잉인 것 같고 공급 과잉인 것 같아서 리튬 가격이 금방 안 오를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지난해 상반기, 지난해 뭐 특히 1분기 정도까지 뭐 70, 80달러 수준까지 되게 고공행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뭐 저도 그 분위기에 도취돼서 한편으로는 리튬 가격이 이 정도까지 조정 올 거라고 생각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저도 이제 뭐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뭐 지나고 나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70달러, 80달러 하던 게 뭐 15달러,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진다가 이게 잘 생각을 했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에 비해서 전기차가 덜 팔리냐? 덜 팔리나요, 지금? 판매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둔화된 거지, 덜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주요 30몇 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기차 판매량이 역성장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건 진짜 사실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배터리가 산업이 강한 나라에서 한국은 좀 덜 판매됐다는 거죠? 덜 판매된 게 아니라 역성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유독 역성장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예. 진짜 많이 꺾였나 보다. 이거는 사실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한국처럼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나라에서 그 배터리가 핵심 부품인 전기차가 이렇게 역성장을 했다? 이거는요 뭐 정부도 문제고 정치권도 문제고 그 다음에 언론이나 정권과 다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만 역성장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여러 가지가 있죠. 정부 정치권이 뭐 특히 정부에서 충전 인프라 제대로 깔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중국 배터리 장착한 그런 전기차 들어오는 데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뭐 관세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인프라도 구축하지 않고, 또 업체 입장에서 보면 예, 한국은 안방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가성비 좋은 차를 이렇게 자꾸 내놓기보다는 그 다음에 싸구려 차들 이렇게 포트 같은 거, 그 중국 배터리 이렇게 장착한 그런 것들 팔아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미지가 계속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한국 배터리가 뭐 중국에 밀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화재 위험 이런 것들만 자꾸 이제 부각을 시키고 그런 언론 플레이들이 자꾸 이제 난무하다 보니 어쩌면 사실은 그 어떤 나라보다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 나라에서 오히려 역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통탄할 노릇이에요. 사실 한국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한국 배터리 산업이 밖으로만 나갈 게 아니라 적어도 안에서도 일정한 캐파를 구축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충전 인프라도 깔아야 되는 거고. 근데 한국 그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렇게까지 뭐 정부가 노력하지도 않고 언론은 까대고 정권과도 까대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반도체와 더불어서 한국의 미래를 먹여 살려야 되는 산업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성장한다 이렇게 한국에 있는 분들이 자꾸 알고 계신데, 역성장은 한국만 했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캐즘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계속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성장을 했는데 왜 그 리튬 가격은 떨어지고 배터리 뭐 단가도 떨어지고 뭐 그래서 지금 뭐 기존의 생산 캐파 뭐 구축 일정이나 이런 게 일부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흐름들이 나오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리니어한 그 사고, 단선적인 사고로는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그 시스템 역학이라고,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데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 분리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분리효과라는 건 채찍 효과인데,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채찍은 예를 들어 손목에 스냅이 가해지는 이 부분은 조금만 움직여도 이 채찍의 끝단에서는 굉장히 큰 진폭을 그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최종 수요처, 소비처에 예, 접점에 있는 이쪽에서,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데, 다운스트림 쪽에서 뭐 약간의 변화가 사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소비자 접점에 있는 소매점부터 뭐 소매, 도매, 그 다음에 뭐 생산업체, 그리고 뭐 원재료 업체, 그 다음에 강산, 뭐 예를 들어서 리튬으로 따지면 이렇게 쭉 그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 진폭이 되게 크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조금 뭐 설명을 더 하면, 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막 좋아질 거야.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경기 사이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 앞으로 21년, 22년 거치면서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잘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네. 그래서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 생산을 캐파를 빠들리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된 거고, 그래서 원래는 뭐 전기차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한 5만 필요한데, 예. 이 전기차가 잘 팔리네, 생각보다. 그러면 배터리를 10을 주문하는 거고요. 그럼 배터리 업체들은 10을 주문받았는데, 전방에서 잘 팔리나 보네. 그러면 우리도, 이거 빨리 배터리 더 만들어야 되니까 소재를, 15를 주문해야겠네. 그 소재 업체는, 소재 주문 많이 들어오네? 그러면 우리 리튬 원재료 더 많이, 또는 광물 더 많이 준비해놔야 되겠네? 20을 주문하거나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조금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하면, 전기차 시장이 잘 성장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경기가 실제로 이제 업스트림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제 증폭돼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소재 업체들 뭐 22년, 23년에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거죠. 23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뭐 중국의 강물 업체들, 단펑 리튬 이런 데 보면 영업이익률 막 60%, 70% 막 기록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런 흐름인 거고요. 거꾸로 이게 전기차 시장이 막 30%, 40% 성장하다가 한 10%, 15% 성장률로 둔화가 돼요. 이게 이제 지금 캐즘 구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역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된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는 배터리가 이만큼 필요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슬로우하네? 그러면 일단 기존에 확보해뒀던 배터리를 소진해야 되고, 재고를 소진해야 되고, 그러면서 당분간은
배터리 주문을 줄여서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아까 전달되는 경로를,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업스트림 쪽에 수요가 예전 같으면 크게 이제 증폭돼서 전달되다가 또 이렇게 캐즘 구간이다, 또 뭐 시장이 슬로우해진다 이러면 또 이게 증폭돼서 이게 뭐 일종의 과소한 주문, 과소한 이제 수요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수요 전달입니다. 실제 수요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진폭을 그리게 되는데, 특히나 이런 게 이제 공급 탄력성이 떨어지는 시장, 예를 들어 광물이나 농산물이나 이런 데가 이제 진폭이 되게 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뭐 똑같은 재배 면적을 거의 갖고 있는데, 뭐 어떤 해는 막 이렇게 막 배추 가격이 막 치솟았다가 어떨 때는 막 농민들이 저 배추밭을 갈아엎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제 채찍 효과에 의한 경기 사이클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은 15불, 20불이라고 하는 게 아이고 저게 뭐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뭐 이런 상황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25년, 26년 들어가서 뭐 전기차 업체들의 그 전기차 다양한 그 전기차 라인업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배터리 경기 사이클이 올라가고 그러면 소재에 거슬러서 이제 리튬 가격, 니켈 가격 이런 것들이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단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튬 가격이 최소 40불, 50불까지 갈 수 있고 지금은 계속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뭐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투자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중국산 탄산 리튬 가격은 그 최근에도 좀 오른 듯 했다가 다시 가라앉았어요. 근데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거래된 탄산 리튬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의 IRA가 이제 대표적이지만 미국하고 지금 중국을 배제하는 경제 블록화 현상이 지금 거세지고 있잖아요. 그럼 경제 블록화 현상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른바 반도체도 그렇지만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관련한 밸류체인도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을 지금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뚜렷하게 안 나타날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25년, 26년 빅뱅 폭발로 들어가면 그 흐름이 되게 강하게 나타날 텐데 광물 가격이나 뭐 소재 가격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미 달라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그 표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좀 삽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 그 탄산 리튬하고 중국 시장에서 거래된 탄산 리튬 가격하고 중국 이해 시장에서 거래된 탄산 리튬 가격이 다르게 움직여요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근데 이게 그 IRA 세제 혜택이 이제 본격화된 게 뭐 올해부터라고 하면 내년 내후년 갈수록 이 흐름이 디커플링 흐름이 되게 강해질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올해 전액이 왜 주가가 강세였냐? IRA 장벽에 의해서 중국산이 다 막혔거든요. 중국산 막히면서 그걸 한국 업체들이 대체하는데 아직은 뭐 뚜렷하지 않지만 전에 중국 업체들이 값싸게 공급하던 걸 한국 업체들이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업체들 공급하는 가격보다는 점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공급망을 분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소재나 그 광물에 그 중국 의존도가 되게 높았던 것을 지금 이제 정책적인 의도에 따라서 이제 인위적으로 가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동안은 그게 조정이 될 때까지는 그 광물이나 소재의 그 공급 탄력성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광물 가격, 소재 가격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탈중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중국 시장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액 올라가죠? 전액 원재료 가격이 40%를 차지하는 게 리튬염이거든요. 리튬염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동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증권가에서 무슨 공급 강이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엄청나게 공급 강인 상태인 중국 시장까지 포함해서 공급 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중국을 도려내고 중국 이해 시장에서 특히 북미 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모든 소재가 쇼티지입니다. 양재도 쇼티지 날 거고 전액 밸류체인에 리튬염 첨가지 다 쇼티지 날 거고 그 다음에 양극재 그 다음에 뭐 음극재도 마찬가지고요. 음극재가 굉장히 심각하게 앞으로 쇼티지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분리막도 마찬가지인데 분리막은 일본 업체들이 이제 대체로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그 다음에 동박, 알박, 알루미늄박
이런 주요 소재들이 25년, 26년 가면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는. 그럼 그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지금 캐즘 구간이고 이러니까 실적도 안 좋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 전기차 좀 더 팔린다고 해서 얼마나 뭐 수익이 더 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보다 수익성이 더 좋은 상태로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고 2차전지 섹터를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근데 그렇게 좋게 말씀하시는 소장님이 아까 전에 이제 주가는 이제 이거 얼부 종목들은 올해도 좋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는 이제 조금 정체하고 내년에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네. 올해 하반기는 왜 좀 못 오르는지랑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못 오르는 게 아니고요. 네. 좋아지긴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울기는 이렇단 네. 말이죠. 2차전지 섹터 전체로 봤을 때, 뭐 개별 스몰캡 종목들을 제외하고 제외하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 그냥 아까 앞에 얘기해 주셨고 2차전지 sek터 지수 관점에 전체 이제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권이고 하반기 가면 이게 뭐 완만하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으로 갈 지금 거라고 이제 보고요. 바닥은 찍었다고 좀 보시는 것 같네요. 저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봅니다. 바닥을 찍거나 바닥권이거나 그 다음에 25년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고요. 26년 가면 치솟을 겁니다. 네. 저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빅뱅 폭발이 1단계 빅뱅 폭발에 이제 뭐 좀 정점에 가까운 26년 정도까지는 투자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 가능하면 그렇게 주가가 올라서 주가가 최대한 폭발할 때까지 다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전기차 판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성장률은 둔화가 됐잖아요. 그럼 내년부터 그 성장률도 다시 이제 반등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거예요. 일단 캐즘이라는 게 그 의미 자체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캐즘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침투할 때 일종의 이제 얼리 어답터들, 그 얼리 어답터들이 이제 먼저 소비하는 시장. 근데 그게 이제 그 수요가 일정하게 웬만큼 이제 충족이 된 상태에서 빨리 이제 그 대중 범용 시장으로 확산이 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정체 구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이 사실은 역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걸 캐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배터리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 그 채찍 효과에 의한 진폭 때문에 분명히 실적이 악화된 건 맞죠. 그런 면에서 이제 캐즘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흐름들을 잘 보시면 최근에 기아의 EV3 나왔죠. 현대 캐스퍼 내놓죠. 그러니까 이게 다 3천만 원대, 심지어 2천만 원대 후반 이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모델 2, 이게 사실 이제 범용 전기차 모델 3보다 더 싼, 그걸 내년 초에 이제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 업체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BMW, 폭스바겐, 뭐 어떤 업체들도 지금 다 이른바 범용 전기차, 대략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천만 원대 정도 되는 또는 뭐 달러나 유로화로 따지면 2만 달러, 2만 유로대 이런 지금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범용 전기차가 이제 속속 나오는 거고요. 근데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EV3 같은 경우는 그 3천만 원대 전기차인데 그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주행거리로 따지면 대략 500km 정도 가는데 실제로 아마 운행을 해보면 그 정부 공인 주행거리라서 500km로 잡혀있지만 실제로는 한 550km, 600km까지 갈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딱 거리 정도겠네요. 아니 부산 거리를 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432km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501km로 이제 승인을 받았으니까 실제로는 550km, 600km 간단 말이에요. 한번 충전하면 그까지 갈 수 있다. 아니 그럼요. 그러면 이게 사실 장거리를 뛰는데 적어도 남한 내에서 장거리 뛰는 것도 웬만한 지역은 문제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충전 안 하고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이 돼서 충전 속도가 30분, 80% 충전하는 30분 정도면 되거든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꼭 뭐 이 EV3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기차들 중에 쉽게 말하면 내연기관차처럼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구색의 차가 지금까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하반기에도 많이 나와요. 뭐 GM 같은 경우는 에키녹스라든지 그 GM의 이제 그런 모델들이 지금 하반기에 주로 대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하반기에 그 판매량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보통 저 자동차 시장은요, 이건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1분기가 제일 낮고 판매량이, 그러니까 분기가 지나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판매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연말 효과라고 해서 연초에 이제 뭔가 돈을 아끼려고 하나? 아니, 번호판이 바뀌는 효과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연말에 많이 밀어내기 판매를 하죠. 특히 북미 시장은 그런 게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보통 한 뭐 9월, 10월쯤 가면 그 연말 이제 해바뀌기 전에 막 세일하는 그런 그 차량 광고 엄청 나오거든요. 예. 특히나 북미 시장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효과가. 예. 그렇게 가면 그 하반기에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꼭 그런 효과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도 이제 뭐 인하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그 차량 할부 금리 이런 것도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전기차 구색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특히 GM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한 6종의 그런 신규 모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하는 구간에 들어가니까 GM이 이제 LG하고 그 합작하고 있는 얼티엄 셀즈 그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주목해야 되는 북미 업체인데 그 GM이 이제 그런 모델들을 내놓고 등등 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구색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중저가 범용 전기차가 나온다.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25년, 26년 가면 더더 많이 쏟아진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빅뱅 폭발이라고 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제 주목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지수 전체로 섹터의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아직 이제 뭐 반등한다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반등에 이제 준비하는 예, 반등의 초입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구간에서도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까지는 아직은 조금 스몰캡 위주로 그때 조금 뭐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스몰캡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싶고 올 연말 한 4분기 정도 들어가면 그때의 상황을 좀 판단해서 아, 본격적으로 이제 좀 갈 것 같다고 하면 그때 다시 대형주도 조금 같이 보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대형주 중에 이제 주로 소재 업체들 중심으로. 예, 그런 식의 전략이 대체로 맞지 않을까. 내년에 빅뱅 폭발이 오지만 약간 방해되는 요소일 수 있는 게 11월에 미 대선이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미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워낙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도 보면서 내가 미국 국민이라면 바이든 뽑기 쉽지 않겠는데 힘들겠죠. 왜냐하면 진짜 너무 활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활력이 없어 보이고 어쨌든 트럼프가 뭔가 뭐 미국에서는 토론 문화 그런지 몰라도 뭔가 매너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표현되지 않은 그 수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미 대선 갈리 2차 전지 갈 리스크는 없나요?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나빠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저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트럼프가 되면 중국산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해서 아마 관세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두 가지 큰 틀은 뭐냐면 IRA 세제, 네, 그 다음에 또 한쪽은 관세란 말이에요. 관세.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대중국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전기차를 촉진하는 이제 인센티브 구조가 IRA인 반면에 한편으로는 카페라고 해서 미국 연비 규제가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가 된다고 저는 여전히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라는 건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아, 그렇지 알 수 없죠. 네. 이게 뭐 실제로 뭐 진짜 극적으로 대통령 대선 역사상 그런 전례가 잘 없기는 한데 막판에 후보가 바뀌어서 브라락 오바마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 나오면 아마 미셸 오바마 될 것 같은데 미셸 오바마 호감도가 워낙 좋거든요. 네, 그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뭐 지금 맞아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 뭡니까 지금 부통령 후보하고 다른 후보들 다 대입했는데 트럼프에 안 되는데 미셸 오바마 하니까 뭐 간단하게 그냥 트럼프를 따돌리던데. 근데 결국에 이제 바이든이 그 포기하는 시즌도 되게 중요한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은 확률은 떨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뭐 그 캠페인의 어떤 구력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는 거고요. 근데 여튼 이제 뭐 현재 트럼프 대 바이든으로 보면 이번 토론을 통해서 사실 바이든이 굉장히 이제 불리해진 건 사실이니까 트럼프가 뭐 당선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보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IRA랑 그 다음에 관세랑 이렇게 놓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연비 규제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저는 IRA는 일정하게 예를 들면 AMPC라고 하는 게 IRA도 뜯어보면 뭐 배터리 생산 업체라든지 뭐 분리막 하고 이런 것도 이제 다 배터리 컴포넌트에 들어가거든요. 그 분리막하고 전해액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에 주어지는 AMPC 혜택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첨단 제조 세액 공제 혜택. 그런 거는 트럼프가 들어와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일정하게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게 그 IRA 세제 혜택상의 이제 그 보조금, 그러니까 친환경 차를 샀을 때의 보조금. 예, 이건데 일단 AMPC 혜택은 왜 안 줄어드냐 하면 지금 전기차를 비롯해서 친환경 산업, IRA 세제 혜택에 따라서 친환경 산업이 몰려 있는 데가 70%, 80%가 다 공화당 지역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됐어. 이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데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힘당이에요. 근데 이게 이쪽 그 전기차 산업이나 친환경 산업이 예, 대구 경북 쪽에 몰려 있어. 그리고 이 지역구 의원들은 이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AMPC 혜택을 이용해서 막 그 기업들 유치도 하고 투자도 막 유치하고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그래서 일자리 막 생겼어요. 근데 이게 국힘당 대통령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걸 AMPC 혜택을 줄이겠다. 그러면 그걸 그 지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그 AMPC 혜택을 축소하는 결정을 할까요? 안 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안 하고 못 합니다, 그거는. 지역 의원들이 반대해서라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IRA 자체가 기본적으로 행정명령이 아니라 그 상하 양원이 통과시킨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걸 못 없앱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혜택.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준을 조금 엄격하게 한다든지 뭐 하려고 시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그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처음에 그 첫 임기 때 오바마 케어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예 뭐 대선 공약으로 그냥 전면에 내걸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폐지 못했습니다. 그때 상하 양원을 다 잡고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폐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폐지를 한다? 그 상하 양원을 일단 다 뭐 습관하기도 쉽지 않은데, 다 잡기도 쉽지 않은데, 자, 그 오바마 케어를 왜 폐지를 못했냐 하면 이런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미국 국민들도 기본적으로는 알아요. 이게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대체로 여론의 지지가 전기차 쪽으로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전기차를 큰 흐름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또 가야 된다. 이런 쪽 여론 흐름이 가반을 훨씬 넘기 때문에 예, 그 반발을 무릅쓰고 보조금을 없앤다? 이러기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방정부가 그렇게 축소를 하잖아요. 혹시라도. 그러면 그 친환경을 주도하는 그리고 전기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이른바 우리로 치면 이제 지방 행정시도, 예, 지방 그 주들이 특히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지역, 그런 지역이 이제 대도시 지역들이잖아요. 동부와 서부에. 그런 지역들의 주들이 보조금 축소되는 만큼 아마 주에서 보조금 지원을 늘릴 겁니다, 아마. 이거 트럼프 때도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1기 트럼프 때 뭐 전기차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가 전기차를 지원하는 움직임을 전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연비 규제라든가 이런 거 축소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미국의 한 28개 주가 뭐 전기차 지원하는 동맹을 맺고 오히려 그 강화하는 예, 정책들을 실시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부분에서 큰 데미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관세 쪽을 가면 트럼프가 들어오면 더 세게 때릴 겁니다. 그렇죠, 그건. 예. 지금 이제 바이든도 미리 이제 그 대선에 대비해서 얼마 전에 배터리에 대해서 7.5%인 걸 25%로 올리고 뭐 전기차 관세율을 뭐 20%인가 하던 걸 뭐 100%로 올리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면 아예 중국산 전기차 발붙이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가 들어오면 바이든보다 그걸 약화시키냐?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자꾸 이제 뭐 일부에서는 자꾸 이제 트럼프 들어서면 뭐 전기차 전환 흐름이 크게 느려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려는 이미 2차전지 섹터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지금 그 주가 수준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배터리 뭐 성장 속도나 경쟁력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해야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건가요? 미국에서 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꼭 막아줘서만 그렇지는 않고요. 네, 물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되게 크죠. 지정학적인 어떤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그리고 경제 블록화 현상,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하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중국 업체들이 만드는 LFP 배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네, LFP 배터리는 사실 최근에 선대인 TV에 LNF 그 최용진 전무님을 모셨는데 그분이 국내 배터리 산업 그 시작
하던 1995년부터 그쪽 분야에 이제 상사맨으로 시작을 해서 업계에서 30년 동안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뭐 그분이 뭐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뭐 배터리 아씨가 그동안 설명해온 내용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LFP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에너지 밀도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가형 배터리인 거잖아요. 저가형 배터리인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중저가 전기차에 자꾸 들어갈 수 있냐? 예,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일시적으로 지금 캐즘 구간에서 그 뭐 요번에 이제 LG엔솔이 르노에 이제 LFP 파우치 배터리 이제 공급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뭐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처럼 뭐 당장은 좀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LFP 배터리가. 그러니까 그건 한국 업체도 만들죠. 만드는데 이거는 LFP 배터리가 전기차용으로 아주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캐즘 구간을 건너가는 과정에서 일부 자동차 업체들이 당장 좀 급한 마음에 LFP 배터리를 채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오래 갈 수 있냐? 못 갑니다. 왜냐하면 국내 3원계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저 배터리를 잘 만들면 이게요. 프리미엄급 자동차부터 엔트리 모델까지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가성비가 훨씬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시간이 갈수록 LFP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앞으로 이제 그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리사이클을 해야 되는데 LFP는 기본적으로 다 그 가치가 크게 없는 철 성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리튬 정도를 제외하면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 광물이 없거든요. 그럼 재활용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가면 LFP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제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재활용 관점에서 보면 이게 3원계 배터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다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리사이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일정한 시점이 넘어가면 뭐 당장 빅뱅 폭발 때까지는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한 향후에 몇 년 정도 지나가면 리사이클을 하게 되면서 리사이클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광물,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터리 가격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단계로 가면 배터리, 3원계 배터리의 가격과 LFP 배터리의 가격이 뭐 가성비, 성능 이걸 따지지 않더라도 전체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3원계 배터리가 훨씬 더 성능 좋으면서 사실상 더 싼 그런 배터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FP 배터리는 그냥 제가 볼 때 일시적으로 몇 년간 진행하는 흐름이고요. 그러면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한 중국 밖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을 뛰어넘기는 근본적으로 어렵다. 다만 이제 ESS용으로는 LFP 배터리가 채택이 될 수 있죠. 저 ESS용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전기차 안에 이제 컴팩트한 공간에 갇힐 필요가 없고 이렇게 이제 뭐 대규모로 쌓아 올리면 되는데 ESS는 상대적으로 이제 화재 위험이라든지 연기가 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안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SS용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ESS용으로는 뭐 중국산 LFP 배터리들이 상당 부분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미국은 거기에 당장은 기회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지금 ESS용 같은 경우는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 LG엔솔이 미국 애리조나에서 이제 ESS를 26년부터 생산하잖아요. 그럼 그때쯤부터 맞춰서 ESS용 배터리에도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세가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당장은 급하니까 ESS용으로 중국 LFP 배터리를 쓰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는 그걸 차단하고 그냥 한국산이든 좀 그러니까 미국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국가들 LFP 배터리를 ESS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ESS용으로도 앞으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아마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업체들도 이게 뭐 캐즘 구간을 맞아서 굉장히 다양하게 뭐 프리미엄급부터 엔트리 모델까지 그다음에 ESS용으로까지 뭐 다양한 배터리 그 스펙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고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캐즘 구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그냥 불황이라고 좀 표현하자면 불황 사이클이라고 표현하면 불황 사이클에서는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근데 불황 사이클을 견디고 나면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 경쟁자가 줄어들어서 선두권의 업체들이 결국은 더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산업의 집중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캐즘 구간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좋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어떤 입지, 지배력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는 그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4대 종목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 포스코홀딩스잖아요.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요 4대장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 여쭤봐야죠. 참 네. 사실 약간 곤혹스러운 질문이죠. 네. 예, 곤혹스러운 질문인데 저는 뭐 이미 다 없나요? 에코프로 BM은 조금 갖고 있는데 네.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로는 갖고 있지 않죠. 네. 예. 그 예전에도 뭐 크게 보유했던 적이 크게 없고요. 뭐 네. 보유해도 이제 조금씩 보유하는 정도였고. 지금 어떤가요, 지금 이 4개 종목 상황?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는 저는 기본적으로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네. 예. 그리고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그 한국 시장에서 그 시장의 흐름을 그 역행해가면서 이게 더블 카운팅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좀 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추천한 적이 사실 없고요. 예. 그래서 뭐 지난해 근데 에코프로가 막 엄청 오를 때는 사실 약간 배 아팠죠. 근데 그 여튼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정도 가격에 사두시면 뭐 26년, 뭐 27년까지 갔을 때 몇 배씩 오를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같은 경우에 SK온이 상대적으로 배터리 3사들 중에서 되게 부진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그 주력 고유사 중에 이제 SK온 쪽 실적이 잘 안 나오다 보니 에코프로 BM 실적도 안 좋고 또 리튬 가격 떨어져서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영업 적자까지 이제 겹치고 그러니까 실적 부진까지 겹치고 하니까 근데 하반기부터는 아마 실적이 개선될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데 빅뱅 폭발 거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리튬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양육재 판가도 올라가는 게 되고 판가가 올라가면 대체로 그 사이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그 레깅 효과에 의해서 마진폭도 조금씩 늘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지금 계속 그 수직, 그러니까 통합 체계, 그 다음에 클로즈드 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전구체든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뭐 산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들을 내재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률이 뭐 꽤 좋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익률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뭐 빅뱅 폭발 구간에서의 어떤 향후 성장 전망에 대한 그 낙관적인 시장 기대감이 형성되면 뭐 지금 가격에서 다시 한 3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도 뭐 비슷한 흐름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은 연결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어차피. 근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이나 니켈과 같은 그런 광물 공급 이런 것들 쪽에서 리튬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그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공급 사업 이게 상당히 아마 좀 그 매력을 발산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양재도 탄탄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음극재. 그리고 음극재는 사실은 우리가 제일 취약한 그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예, 주목도가 지금 그렇게 안 높아서 그런데. 그래서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음극재를 현재로서는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 포스코 퓨처엠의 그런 음극재 사업 가치도 상당히 좀 뭐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뭐 예전부터 늘 해왔던 이야기지만 저는 뭐 대형주보다는 뭐 스몰캡에서 미드캡 정도까지 이렇게 뭐 좋게 보는 종목들을 투자하고 그 종목들에서 훨씬 이제 뭐 주가 그 상승 여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좋게 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일정한 구간에 조금씩은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막 크게 비중식으로 투자할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에 만약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물을 타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 입장인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바로 딱 즉답을 못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투자하는 접근법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자, 일단은 뭐냐 하면, 저는 포트 단위 투자를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자꾸 이야기하면 개별 종목으로 놓고 볼 때와 이게 그 포트 단위 투자는 관점이 좀 달라요. 네. 일단 개별 종목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내가 지금 에코프로 BM만 투자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살 거냐. 그래서 3년 내다보고 지금 살 거냐, 2년 내다보고 3년 내다보고 지금 살 거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죠. 사죠. 예, 다른 선택지가 없고. 근데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예, 그런데 포트 단위 투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주식 계좌에
보통 한 6개, 7개 종목을 담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열심히 스터디를 해서 주가가 충분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주어진 기간 안에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예, 저는 그러면 상대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주가 상승 여력이 제가 볼 때 더 큰 종목이 있으면, 예, 이게 그 다른 종목은, 예, 상대적으로 그냥 그 종목만 보면 지금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담는 거죠. 이거는 워렌 버핏이 충분히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 첫 번째로 매력적인 종목이 있는데 왜 20번째 매력적인 종목에 담냐.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굴리면서도 상위 5개 종목에 85%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은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그럼 6에서 7개 정도신가요? 주력은 한 6개, 7개 정도 되는 거죠. 주력 종목.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봤더니 한 6개 종목에 거의 90% 비중. 90%. 남은 10%는 사실은 뭐 다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네. 90% 흔히 말하는 가- 짠짠 모대기 이런 거고요. 또는 뭐 회원들 모니터링용으로 또는 뭐 본격 진입 전에 뭐 네. 조금 이제 약간 맛배기용으로 90%가 가지고 있는 이제 6개 종목이 그 선대인 TV에서는 다 말씀을 자주 하시지 않았나요? 상당 부분 이야기했죠. 그럼 네. 혹시 여기서 어차피 이미 다 얘기한 네. 거니까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미 공개된 거니까. 그건 추정하시고요. 제가 왜냐하면 네네. 이걸 또 가지고 무슨 뭐 그 검색어를 막 달고 네네. 그렇게 해서 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지 네.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낮은 평단에서 사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올랐어요. 근데 여전히 상승 여력이 꽤 남아있어서 갖고는 있지만 어떤 분이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이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를 수 있죠. 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한미반도체가 저점에 사신 분은 아직 네.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네. 지금 접근하기에는 굳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 네. 있는. 저는 한미반도체 저점에 샀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다 팔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힌트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동박업체 중에는 예, 아까 이야기했던 동박업체는 SKC 같은 경우는 동박 쪽 사업은 상당히 뭐 가치를 상당히 좀 뭐 선반영해서 이미 올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글라스기판의 가치는 저는 아직 그것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 가치가 충분히 저는 반영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최소 제가 볼 때는 이거 SKC는 제가 하여튼 뭐 보유하고도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더 네, SKC 같은 경우는 지금 글라스기판을 지금 이제 뭐 소규모로 양산해서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초기에 한 3,300억 정도 될 텐데 지금 16만 4천 네, 원이에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최소 40%예요. 근데 이게 1.5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제 SKC 내부에서는 이제 SVM이라고 하는데, Small Volume 뭐 Manufacturing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소규모 공장이 1.5만 제곱미터 이게 뭐 양산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해서 이미 고객사가 웬만큼 확보되어 있어요. 예, 일단 미국 이제 자회사를 같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AMD가 그렇고,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그런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거의 뭐 사실상 고객사로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그 SBM 한 서너 개 정도에 해당하는 선주문이 사실상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회사는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내년에 처음에 양산이 돼서 그러면 회사가 이제 고객들이 이제 접해보고 아, 이거 괜찮다, 쓰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특히 데이터 센터용으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전력 소모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쓰려고 하는 데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회사가 그다음부터는 캐파 정설을 할 때 6만 제곱미터 단위로 합니다. 6만 제곱미터 단위로 하면 지금 이걸 글라스 기판이 대체하려고 하는 실리콘 인터포저 하고 이제 그 밑에 이제 하부 기판까지 이제 다 같이 통째로 이제 대체하는 건데 그냥 실리콘 인터포즈만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그 6만 제곱미터면 그 회사 설명으로 1.5조에서 2조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해요. 그 이 공장 하나면 얼마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냐? 최소 40%, 최소 40%로 잡더라도 1.5조에 40%면 6천억이잖아요. 6천억 맞죠? 그 다음에 2조면은 8천억이 되는 거고. 그러면 6천억에서 8천억의 영업이익이 납니다. 이게 뭐 사실은 지금 한미반도체 보시면 지금 뭐 영업이익 배수가 얼마인가요? 막 60배, 70배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 배수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더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장비 매출은 지속적이지 않은데 얘는 계속 앞으로 커지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일종의 소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뭐 영업이익 배수를 훨씬 더 줘야 되지만 그냥 영업이익 배수를 한 20배만 준다고 치면 예, 이 가치가 그 공장 하나당 가치가 얼마냐 하면 6천억에 20배면 12조, 예, 8천억에 20배면은 8, 16, 16조. 예, 공장 하나가 캐파 증설을 할 때마다 12조에서 16조의 시총 가치가 더 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봐도. 근데 이 공장을 기사를 보면 최대 4개까지 나중에 수요에 따라서 최대 4개까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SKC가. 네, SKC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6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거죠. 바닥에서 보면. 뭐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글라스 기판 사업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동박 사업 자체로 보면 롯데에너지 매트리얼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주목하는 건 그 전액의 리튬염 예, 공급하는 업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전액은 분리막과 함께 이제 배터리 컴포넌트로 분류가 돼서 올해부터 IRA 세제 혜택을 받는데 분리막은 사실 일본 경쟁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 캐파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데 전액은 사실 뭐 당장 한 100억, 200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 10,000톤 정도 캐파를 구축했을 때 10,000톤 캐파를 구축하면 매출이 1,000억이 나와요. 연간. 그리고 영업이익률 10%만 잡아도 100억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 10만 톤을 구축한다. 그러면은 이게 1조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액이 그만큼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 사업이. 근데 전액이 이게 이제 북미 시장에서 쇼티지가 나잖아요. 그러면 전액만 쇼티지가 나냐. 리튬염이 전액 그 원재료의 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리튬염도 쇼티지가 나요. 지금 6년까지 북미 시장에서 리튬염 쇼티지가 최소 한 15만 톤 가까이 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충족할 수 있는 건 2만 톤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리튬염 업체들도 쇼티지니까 예, 굉장히 사업이 잘 되겠죠. 업체는 어떤 데들이 있죠?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근데 가능하면 그 엔캠이 그 북미 시장에서 지금 저 북미 시장 고객의 거의 한 60% 정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초기 캐파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글로벌 탑6 모드를 이제 고객사로 유치하겠다. 아, 엔캠도 리튬이온 관련주인가요? 그러니까 직접 리튬염 사업도 하고 그 합작해서 이렇게 뭐 그 약간 관계 회사랑 뭐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엔캠 같은 경우는 이걸 내재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 원료들을. 그러면 자 전액을 생산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 쓰일 리튬염을 딴 데 가서 사오겠습니까? 아니면 내재화 물량을 쓰겠습니까? 내재화 물량 쓰겠죠. 네, 그와 관련된 업체가 있을 거라고요. 이거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찾아보시는 수고는 다 하셔야죠. 어쨌든 그러면 소장님의 네. 2차 전지에서의 종목은 전액과 동박 위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네요. 퍼진 데 있어서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가 좋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상승 여력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한편으로는 아까 동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글라스 기판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ESS 쪽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SS는 뭐 배터리 산업 그 자체보다는 예, 거기는 덩치가 크니까 이게 업사이드가 그렇게 그것만으로 이렇게 크지가 않는데 ESS를 만들면 그게 이제 그 랙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케이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게 담는 컨테이너 같은 이 ESS 배터리를 담는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들 중에 지금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적이 좀 제가 찾아보니까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한 그런 업체도 같이 엮이던데 그런 업체 말고요. 지금 이미 실적이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도 이제 커질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 회사를 좀 찾아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회사도 향후 한 뭐 3년 정도 안에 뭐 한 4배 뭐 이상 커지지 않을까. 전액과 동박에서 글라스 기판 가능한 가치, 그 다음에 ESS. 네. 그러면 소장님도 앞으로 현금이 계속해서 뭐 매달 조금씩 어떤 일들을 하시니까 더 생기실 거잖아요. 네. 그럼 요것들을 더 담아가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미 그 많이 정도- 담았으니까 다른 쪽을 또 뭐 고민하고 있는 후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ESS 쪽은 좀 담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쪽 섹터이긴 한데 이거는 왜 다른 쪽 섹터 여쭤보세요. 네.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당뇨하고 비만 치료제 쪽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뜨겁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일라일릴리 두 회사가 있는데 그 두 회사가 지금 이제 그 당뇨하고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이제 그 기전이 뭐냐면 GLP-1 수용체라고 해서 예,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식욕 억제를 통해서 이제 뭐 이제 체중을 감량하고 그 체중을 감량함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각종 보통 체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각종 성인병 또는 노화와 관련된 질환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의 상태가 다 호전되는 예, 그런 임상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걸 지금 이제 뭐 당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로 지금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총이 지금 1100조고, 노보노디스크는 한 650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이제 시총 규모죠. 근데 한국에서도 이게 뭐 GLP-1 수용체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뭐 한 10몇 군데 됩니다. 네,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바이오 업체들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들이 많다. 그래서 그게 막 적자 상태인 회사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 높다. 예,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거쳐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임상 2상, 1상에서 3상까지 다 거치는 구간에서의 그 이른바 제가 투자의 시간 지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뭐 예전에도 바이오 투자를 했다가 뭐 손실을 본 건 아니지만 그 2차전지 섹터에 비해서 그렇게 흔히 말해서 재미를 많이 못 봐서, 그래서 저는 바이오 투자는 이제 2차전지 섹터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가면서는 바이오 투자를 제가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바이오 업체들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향후에 주가 상승 여력이 되게 커 보이는 회사가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예요? 네, 국내 업체죠. 네, 그래서 그런 업체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 감질나게 뭐 이야기만 빙빙 돌리고 뭐 종목은 말을 안 하냐 이럴 수 있는데, 저도 이게 특정 종목을 자꾸 이야기하면 제가 거래해서 너무 불편해지기 때문에 좀 공부하시라는 말씀만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힌트는 당뇨, 비만 예, 이쪽에 관련된 바이오 중인 인데 지금 당장 실적이 웬만큼 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업체가 갖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기술을 통해서 향후 몇 년간 현재 상태에서도 이 회사 주가를 꽤 끌어올릴 수, 몇 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적 흐름이 되게 가시적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당뇨하고 비만 치료제 쪽에 임상을 오래 거치지 않아도 되고, 기존에 나와 있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 쪽에 그 복제약을 만들어서 팔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주가 업사이드가 기대되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줄여서 생동성 테스트 그 실험만 그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가 이미 이제 동물 임사까지 했을 때 뭐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복제약을 만들어서 시판할 가능성이 높고, 이 가능성을 이미 보고 이제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뭐 텀시시나 이제 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높고 불확실성의 정도가 낮고 투자의 시간 지평이 짧다. 즉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에 웬만한 바이오 종목들의 그런 단점들을 다 극복하면서 주가 업사이드가 되게 커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이런 종목도 저는 뭐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2차전지 주식에 그래도 지금 물려있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투자 좀 한마디. 아까 사실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2차전지 산업의 큰 흐름에서는 투자 아이디어가 변한 게 없다. 산업 자체로. 그리고 여전히 계속 성장할 회사다. 다만 이 캐즘 구간을 이미 이제 지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막바지 단계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올해 하반기까지는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스몰캡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는 좀 보는 거고요. 근데 자, 나는 스몰캡 잘 모르겠다, 뭐 투자 공부하는 거 따로 하는 거 어렵다, 그냥 한국 2차전지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믿고 그냥 갈란다, 그러면 그냥 주요한 그 종목들, 아까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뭐 그룹주들 뭐 이런 것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그냥 믿고 가시면서 자금 여력이 되는 한, 지금 뭐 바닥권 가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자금 여력이 되는 한 조금씩 더 담는 식으로 그냥 기능업으로 가시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다, 나는 지겹다, 지금이라도 좀 수익 잘 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스몰캡에서 미드캡에
범위 안에서 예, 상대적으로 좀 주가 상승 여력이 클 수 있는 뭐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방법이 있겠죠. 예, 그리고 가능하면 캐즘 구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 전액 업체 중에서도 뭐 덕산텍 코피아나 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업체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 사업도 있어요. 이런 쪽 종목 경기도 지금 업사이클을 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또는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뭐 SKC 같은 경우 동박업체라고 말씀드렸죠. 글라스 기판 사업이라는 되게 큰 시장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업체?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 업체들 경우에 주가가 올 들어서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건 좀 신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는 거죠. 저 오늘 스모크 종목도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좀 대장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2023년이 어떻게 보면 상반기가 특히 에코프로의 해였잖아요. 내년에 대장 역할을 하는 회사는 어디가 될까요? 2차 전지 안에서? 2차 전지 안에서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건 모르겠나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 관점이잖아요. 네. 예. 주가 상승률 관점에서는 저는 현재로 봤을 때는 내년에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양극재 업체들이 다시 빛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으니까. 올해 전액하고 동박이 좋았던 거는 지난해까지 또 조정을 워낙 많이 받아서 그래요. 2차 전지 섹터 지난해 막 올랐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액하고 동박은 다 조정을 받았거든요. 심지어 그 지난해 한 해 동안 그 고점에서 반토막 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정 잘 거치고 나니까 또 그만큼 상승 여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양극재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건 다만 이제 일정하게 시총이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막 스몰캡 종목들처럼 그렇게 막 단기간에 치솟는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 3년 안에 3배 정도씩 오를 수 있는 그런 잠재력들은 대체로 다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이 리튬 가격 회복되고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양극재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뭐 스몰캡 중에서는 아까 뭐 리튬용 관련 업체도 최근에 단기 급등했다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뭐 상승 여력으로 보면 여전히 상당히 크게 남아있는 업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3사도 다 좋아지긴 하겠죠. 네. 근데 이거 안 여쭤봤네요. 네. 아까 좋게 보기 전액과 뭐 동박의 글라스 기판과 네. ESS 유통력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런 것들도 소장님은 가격이 비싸지면 여전히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언제 매도를 생각을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지금 제가 김작가 TV에 나와서 그래도 이야기를 그래도 언급을 하는 거는 단기로는 몰라도 그 한 2년, 3년 정도 내다보면 여전히 상승 여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조심하면서도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제가 분명히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뭐 SKC 같은 경우도 글라스 기판 사업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물론 이제 그 사업이 잘 진척되는지 또 모니터는 중간에 하면서 그때그때 판단은 조금 뭐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제체로 양호하게 잘 진전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여전히 상승률이 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리튬용 같은 업체도 단기에 한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예, 뭐, 그보다 더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지만, 지금 뭐, 2배 정도 되는 가격이지만,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리튬용 쇼티지를 생각하면 상승 여력은 되게 많이 남았죠. 제가 볼 때 한 5배 이상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2배 올랐다고 해서 5배 남았는데, 못 살 이유가 없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한 한미반도체라는 것은 제가 단순히 올라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포트 단위의 투자 관점에서는 늘 상대적인 매력들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SKC도 올랐고 한미반도체도 올랐어요. 물론 한미반도체가 훨씬 많이 올랐죠, 우리기는. 근데 한미반도체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저는 보는 게 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없는데 한번 주가가 하락하면 예, 낙폭이 꽤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 제 계산상으로서 사실 상승 여력이 아니라 하락 여력만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또 모르죠. 기관들이 계속 밀어대고 뭐 시장에서 어쨌거나 예, 아직은 뭐 가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는 없는데. 갈 수도 있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상승 여력이 이미 다 쏟은 데가 없어요. 하락 여력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구간이고. 반면에 SKC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라스 기판의 잠재력을 생각하면 오히려 상방여력은 여전히 올랐지만 많이 열려있는 구간이고 리튬이온도 2배가 올랐지만 여전히 5배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시점에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는 거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예, 자, 1, 2, 3, 4, 5, 6 내가 6종목이 있는데 내가 발굴한 종목 중에 예, 어떤 종목은 2배가 오르고 어떤 종목은 3배가 오르고 어떤 종목은 4배가 오르고 어떤 종목은 5배가 올라. 그럼 그 순서대로 비중을 실으시면 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리스크라든지 주주 친화 정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가감하셔야 되긴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예,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큰 종목들은 담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미 올랐다고 무조건 팔라는 거나 또는 무조건 뭐 투자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는 상승 여력이 2배 올랐어도 더 오른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GLP-1 관련한 그 종목 같은 경우도 1년 새에 3배 넘게 올랐어요. 근데 저는 그 회사가 뭐 향후에 상승 여력이 지금 오른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투자하는 뭐 겁니다. 사는 거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2시간 동안 긴 얘기,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2차전지 하락, 여전히 불안해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2차전지 섹터의 캐즘 구간은 저는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뭐 크게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고요. 뭐 트럼프 리스크를 포함해서 각종 여러 가지 악재의 가능성들이 상당 부분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몇 개월은 몰라도 한 1년, 2년 후에 예, 지금 주가보다는 2차전지 섹터 대중소 뭐 종목 가리지 않고 예, 다 지금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다른 채널 나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뭐 물반 고기반 수준이다. 2차전지 섹터에서 웬만한 똘똘한 종목, 헛바람 들어간 종목이 아니고 테마성 종목 아닌 뭐 정보치 테마주 이런 거 빼고 그다음에 무슨 리튬 관련주라고 하면서 뭐 허황되게 막 떠벌리는 그런 종목들 빼고 예, 그런 종목들 빼고는 다 최소 2배, 3배 이상 뭐 많게는 4, 5배까지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유진테크 또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1년 전에 주가가 계속 꼬라박고 있을 때 그리고 1년 가까이 조정받았을 때 그때 그 종목을 들고 있던 분들은 얼마나 갑갑했을까? 저는 사실 별로 안 갑갑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갑갑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근데 그때 파는 선택을 한 사람과 그때 계속 들고 있고 오히려 주가의 바닥권이니까 조금 더 사야지. 그래서 자금 여력이 되는 한 더 샀을 때 그 결과가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네. 뭐 유진테크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는 그 바닥권 가격에서 보면 2배, 3배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1년 가까이 조정받았지만 또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2차전지 섹터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잠재력이 분명히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제가 1년, 2년 후에는 적어도 지금 뭐 몇 달 후까지는 모르겠지만 1년, 2년 후에 본다면 지금의 웬만한 배터리 종목들 뭐 이미 많이 올라서 그 향후 가치를 다 반영한 뭐 거의 반영한 종목들은 모르겠지만 예, 뭐 조정 잘 받아서 있는 그런 종목들은 또는 올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상승 여력이 큰 종목들은 1년, 2년 후에 보면 여전히 지금보다는 주가 수준이 훨씬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장님 나오셔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굉장히 많이 언급해 주셨고 뭐 힌트도 많이 주셨는데 소장님 아까 전에 해주신 말씀이 이제 이거 보고 그냥 단순히 종목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소장님도 그 종목 사신 이후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시잖아요. 관찰을 하시면서 이걸 계속 보유해 나갈지 매도를 할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지 고민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힌트 얻으시고 바로 사지 마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내가 투자 결정은 결국엔 내가 내리는 거니까 고민하신 다음에 좀 여러분들도 괜찮다 생각해서 결정 내린 다음에 좀 더 좋은 수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 소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선대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